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로 이어오던 침묵을 나흘 만에 깨고 처음으로 입장을 오늘 밝힌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작심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개된 뒤 침묵 속에 고심을 거듭하던 한 대표가 나흘 만에 공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한 대표는 우선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오늘 댔습니다.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히 밝히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네, 한 대표는 이어 오랫동안 법을 다룬 삶을 살았지만 법이 앞장설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며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을 요청하며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문제가 되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며 정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히 요구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주말 장애 집회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헌정 중단을 선언한 거라고 비판하며 나라를 망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 비교적 수위가 높은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 대표의 작심 발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사사건건 고춧가루를 뿌린다며 할 말이 있으면 미리 대통령실과 조율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친윤계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한 대표가 이미 하던 얘기를 한 것 같고 대통령실도 이미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겠냐며 한 대표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수 단일 대오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 발언 이후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내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후에도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최고위 발언도 주목을 받았는데 금투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먼저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 우리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시장이란 걸 전 세계에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해 우량주가 순식간에 불량주가 되거나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이런 점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기대고 있는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놓은 직후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민주당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줘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게 아닌가 자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감사 직후 출범할 것으로 관측됐던 제2부속실 출범이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지연 등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서 집기류 정리 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기관입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첫 피의자 신문 조사를 앞두고는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 김 전 의원 출석했죠? 네, 김 전 의원이 1시간 전쯤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김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나서 두 번째 조사입니다. 어제는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는데요.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수십 차례 걸쳐 명태균 씨에게 9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성으로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6월엔 참고인이었지만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때 무슨 공천,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앞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명 씨가 대통령 후보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건데 김 전 의원이 이런 의혹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 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명 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 거래뿐 아니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도 연루가 돼 있죠. 관련 고발도 잇따르고 있어서 검찰과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 돈거래 의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명 씨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에 앞서 시행된 80여 차례, 총 비용 3억 7천만여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 측에 무상 제공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후 공천 개입이나 선거 개입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과 관련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단지 공천 관련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론 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야권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송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시 관련 의혹을 모두 합쳐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여론조사 의혹과 돈거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 4부는 최상병 사건까지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인력 여건을 고려하면 곧바로 수사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틀 전에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살해 피의자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30대 현직 군 장교이고 피해 여성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에서 다투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어제 체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하루 만인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피의자 3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 소재 부대에 근무했던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강원경찰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B씨는 30대 여성으로 A씨와 같은 군부대에서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최근 임기가 끝나 민간인 신분이지만 살해 당시에는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군부대 내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같은 날 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인 26일 화천 북한강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할 당시 비닐봉지에 시신과 함께 돌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두 사람은 최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제 주민신고로 시신 일부를 수습했고 어제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시신 일부를 더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시신 수습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정밀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도 경찰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일 낮 1시 4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승용차 등 최소 차량 8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다쳐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순천 방면 임실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4.5톤 화물차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4.5톤 화물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마곡동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SUV 차량이 부딪힌 직후 SUV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한 노래 연습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에 있던 시민 등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 주는 절기 입동을 앞두고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부터는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면서 영하권 체감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낮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를 몰고 오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7도로 예상되는데요. 25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던 주말과 휴일에 비해서 5도 이상 기온이 낮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남아해 내륙 기온을 크게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파주와 철원 2도, 서울이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남부지방도 1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아서 춥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찬바람에 출근길에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 겨울 추위는 절기 입동이 있는 목요일까지 점점 강해질 전망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수요일인 모레 4도, 입동인 목요일 아침에는 2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산간 도로에서는 안개나 서리, 빗방울이 떨어진 뒤에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겨울 추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다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이번 달 A매치에 나서는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소집 때 부르지 않았던 손흥민이 이번 명단에는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포함이 됐죠? 네, 조금 전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이번 달 A매치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말씀대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9월이었죠. 소속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가라바흐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쳐서 지난달 A매치 2경기에서는 대표팀에서 제외됐는데요. 이후 잉글랜드 프로축구 웨스트햄전에 나와서 골을 터뜨리며 건재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상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다시 보름 정도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소속팀 토트넘 경기에서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하는 등 부상에서 회복한 모습을 보였고요.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 원정 2경기를 앞두고 홍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팀은 월드컵 3차 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B조에 있는데요. 각각 3무 1패와 2무 2패로 승리 없이 조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중동 원정인데다 이번 홍명보 첫 경기에서 무승부 아픔을 줬던 팔레스타인과의 재대결이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는데요. 홍 감독이 손흥민을 다시 대표팀에 승선시킨 이유입니다. 홍 감독은 다만 이 손흥민의 부상 관리를 위해서 출전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수단 기본적인 대표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선수들, 또 미래 자원들 같이 동행을 하게 됐고요. 또 어제 다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출장을 해서 다시 피치에 돌아오는 것은 모두 다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 팀 역시 계속 손흥민 선수의 경기 출전 시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번에도 새롭게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눈에 띄네요.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홍 감독은 이 기본 결격은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선수들, 미래 자원들은 함께 선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격 라인은 오현규와 주민규, 오세훈 세 선수가 그대로 선발됐고요. 미드필더에서도 손흥민과 이재성, 이강인 등 기존 주축 선수들이 선발됐는데 이 눈에 띄는 선수는 김천의 김봉수와 하노버의 이현주 두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수비 라인도 비슷합니다. 김민재와 조유민, 정승현이 그대로 선발됐고요. 또 서령우와 이명재 등 기존 풀백 자원들도 다시 승선했는데 전 국가대표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 선수가 풀백으로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홍 감독이 풀백 자원에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은 만큼 이번 대표팀 소집에서 이태석이 기회를 잡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26명의 대표팀 선수는 오는 14일과 19일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차례로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번 두 경기가 올해 마지막 A매치인 만큼 월드컵 예선에서 기분 좋은 2연승으로 A매치 일정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토트넘의 손흥민이 에스턴 빌라와의 복귀전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동점골을 도우며 팀의 역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리그 3호 도움으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지만 손흥민은 생각보다 일찍 교체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2주 동안 다시 몸 상태를 끌어올린 손흥민이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을 밟았습니다. 9번 만나 7골, 3개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던 에스턴 빌라와의 복귀전. 하지만 초반 흐름은 답답했습니다. 토트넘이 완전히 내려선 에스턴 빌라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고 손흥민의 돌파도 번번이 막혔습니다. 전반 31분, 오히려 토트넘이 일격을 당했습니다. 코너킥에서 수비 맞고 굴절된 공이 골문을 향했고 비카리오가 막아냈지만 상대 로저스 앞에 떨어져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골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수비와 골키퍼 사이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존슨이 골망을 갈라 균형을 맞췄습니다. 캡틴의 복귀를 알리는 공격 포인트, 손흥민의 리그 3호 도움입니다. 기세를 올리던 손흥민은 후반 11분 히샬리송과 교체됐습니다. 교체 선수를 확인하고는 믿기지 않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벤치에 들어와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솔랑케가 역전골과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메디슨이 그림 같은 프리킥골로 4대1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Yeah, it always helps. It was a great move and great ball by Sonny and great. We knew we'd finish strong. We knew the second half we would, if we really, upped it a couple of gears, which we know we can. We were going to be hard to stop.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긴 토트넘은 리그 7위로 3계단 올라섰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을 가져갈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가 남부 선벨트 경합주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 다만 지지율 차이가 워낙 박빙이어서 마지막까지 승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막판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 등 4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는 트럼프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우세를 보인 곳은 애리조나가 유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한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해리스의 상승 기세를 주목했습니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가 강한 추격세를 보이며 해리스의 우위가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7개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투표 예측은 226대 219로 해리스가 미세하게 앞서는 상황. 만약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대입할 경우 동률을 기록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을 트럼프가 가져가더라도 해리스가 선거인단 2명 차이로 대선을 이긴다는 계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지지 후보를 정했다는 8%의 유권자 중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55대 44%로 앞서고 있다며 막판 상승세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여전히 승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주춤한 지지율을 언론 탓으로 돌리며 폭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And to get me, somebody would have to shoot through the fake news. And I don't mind that so much. 해리스는 경합주 표심이 미국의 미래를 바꿀 거라며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o turn the page on a decade of Donald Trump trying to keep us divided and afraid of each other. We're done with that. We're done. MBC 뉴스가 내놓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49대 49%로 지난달에 이어 동률의 지지율이 계속되며 대혼전의 판세를 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대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538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이 가운데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7개 스윙 스테이트, 이 경합주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수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미 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격전지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리고 네바다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이들 경합주가 차기 백악관 주인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로 전통적인 공화 민주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경합주는 부동층이 많아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네바다주를 제외한 6개 경합주를 가져간 트럼프가 당선됐고요. 2020년에도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6개 경합주를 가져간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경합주는 크게 선벨트와 러스트벨트로 나뉘는데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남부 4개 주가 선벨트, 그리고 러스트벨트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을 묶은 쇠락한 공업지대를 일컫습니다. 러스트벨트에만 4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이 지역을 확보하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돼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We must seize
this opportunity to end this war and bring the hostages home. And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meet that end. I will promise you we're going to end inflation very quickly. We're going to get those prices down too. And I'll stop the invasion of criminals pouring into our country. 러스트벨트의 정치 지형은 민주당 우세로 볼 수 있지만 대선에서는 스윙 성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더딘 지역 경제 성장과 실업률 악화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 노동자 표심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미시간주의 무슬림 인구 비중을 비롯해 경합주의 유색인종 표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깼습니다. 첫 번째 주제요 보여주시죠.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를 해야 한다.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 오늘 최고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네,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한동훈 대표 오늘 용산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픽부터 볼까요? 네, 오늘 요구안을 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과감한 용산의 쇄신 개각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해야 한다. 지금도 머뭇거리면 보수의 공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네 줄 중에서 저는 대통령 사과에 좀 밑줄을 긋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맞는 맞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 때 요구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감찰관제 주장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적시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 근데 그 내용은 사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어느 정도 다독일 수 있다는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 용산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기존하고 달라진 거 별로 없네 했을까요? 아니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을까요? 그래도 이게 기존에 있었던 세 가지 안이 그대로 녹아내린 거는 같은데 핵심은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대통령의 사과죠. 대상은 대국민일 거예요. 그러면 국민한테 사과를 해라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 또 경로를 하실 만한 얘기예요. 그렇군요. 지금 어제 그 운영위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왔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 등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운영위에 나온 비서실장은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리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오랜 고민 끝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법적 문제 따지지 말아라. 지금 법리를 따질 때냐. 라고 일가를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시지 수위가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편이다,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특감을 내세웠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 정도는 거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뻔히 특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톤을 좀 낮췄다는 점에서는 강한 메시지와 나머지는 또 약한 메시지를 섞어서 고민 많이 했겠구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과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여당 내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탄핵이라는 어떤 명제 하에 국민적 여론이 막 치솟았을 때고요. 지금은 현재 그게 무르익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월요일 날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문 중에서 제가 또 주목한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도 이 제목을 많이 뽑았는데요. 지금은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 이 녹취가 터졌을 때 대통령실 입장은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즉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관련해서 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뭐 그 얘기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하루 차이예요. 취임식 전날에 있었던 대화여서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공격을 했고 공식적으로 용산에서도 해명을 했고 정진석 실장도 운영위 국감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논란이 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법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를 무마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리를 우선적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뭐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 저 얘기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 표정이 어땠을까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나는 추경호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걸까요?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하여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율사 출신 친윤계 의원들이 앞다퉈서 얘기를 했죠. 이거 법리적으로 문제없다. 당선인과 대통령의 신분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친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싸잡아서 비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좀 부합되려고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대통령 당선됐으면 대통령이지 무슨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이 다르냐라는 것이고 당선이 때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산 이전도 당선이 때 했던 거고요. 국방부 그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부처 자체를 거기로 옮기고 본인들이 거기를 들어가는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게 이게 법적 권한이 없는 당선인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어떤 그 의제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이 검사 출신으로서 법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요.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혁 성과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발언을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했습니다.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속보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4대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참모진이나 뭐 내각에 이 부분을 좀 독려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른 정책 사안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예. 국정은 국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예.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각을 더 독려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 이것을 잘 전달하는 작업에 매진하라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워낙에 좀 정쟁이 이제 격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결국은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당내에서는 그래도 예.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직접 하시는 걸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를 맞고라도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국회에 나가서 국민을 상대로 내년도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 게 옳다.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는 분위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실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국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당내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가냐 이런 또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시정연설이 민주당한테 연설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개원식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 앞에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할 역할과 책무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런 독선적이고 본인 마음대로의 어떤 결정을 하는 것들이 안타까워요. 지금 속보로 나왔지만 오늘 여당 대표가 큰 마음 먹고 지금 현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통에 지금 개혁 성과라든지 이런 정책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소통을 강화해라. 예. 결국에는 그게 소통이 강화되지 않아서 나의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겨났다라고 읽히잖아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고집불통이고요. 소통을 가로막는 분이 누군지를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당 대표가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언급이라도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37년 만입니다. 근데 시정연설도 11년 만이잖아요. 예. 지난번 2022년도에 본인이 시정연설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을 때 좋은 관행은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 본인이 해놓고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본인 말을 부정하는 대통령. 누가 소통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다소 그 명태균 녹취록에 대해서 입장을 아끼는 동안 물밑으로 용산에 시정연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던데 그 맞습니까? 소통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요? 예, 많이 뭔가 제안도 하고 오셔서 시정연설 직접 하시는 게 낫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오늘 안 오시는 걸로 결정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입장 밝힐 게 없네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시정연설을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요청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 요청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번 달 안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를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치는 쪽에서도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게 뭐 립서비스 이른바 립서비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순방 브라질이죠. 11월 중순에 다녀와서 11월 말쯤 될 것이다 뭐 이런 집이 화재가 불이 나서 헐헐 타고 있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내가 물 갖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이 타고 있는데 지금 11월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입장 나와야 된다. 친한계에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위기를 넘어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은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대부분 뭉개거나 우기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면서 넘겨왔습니다. 우리가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과 명태균 씨의 관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개입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 앞에 솔직하고 뭔가 본인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털어주는 정면 돌파만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인데 예. 국정을 쇄신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국정 쇄신은 4대 개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의 성과를 보여준다거나 라고 지금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정 쇄신의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이게 국정 쇄신의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면 공도 못하고 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즉시로 해외 순방을 가기 전에 국민들한테 여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 호응해서 네. 어떤 입장 발표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른 시일 안에 좀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여러 얘기들이 나돌긴 합니다만은 뭐 사과 시기 결정하는 것도 뭐 용산의 어떤 권한이 되겠죠.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11월 말은 너무 늦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14일 날 가시는데 아직 열흘이 남았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가 왜곡하셨다 온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한 결과가 1심 결과가 2건이나 나오니까 아마 그때의 전국 상황,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보고서 사과를 하든 뭐를 하든 수위 조절 이런 것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지금 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을 하시는 그 장면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형식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임기 반환점을 도는 뭐 기자회견 속에서 간략하게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따로 열 것인지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보세요? 뭐 따로 여는 게 가장 따지고 예. 보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그 대국민 사과에 준할 수 있겠으나 예. 그래도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 즈음에서 예. 그 부분을 기화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풀면서 한 대목으로 어떤 대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들의 방식이 있겠으나 아까 윤 대표님 얘기했듯이 대통령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당 대표의 발언에도 개혁성과 이런 부분에만 운운하고 결국에는 순방 이후에 어떤 전국의 변화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이걸 한번 상세히 볼까? 나는 좀 얕은 꼼수를 쓰는데 국민들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오지 않았는데 예. 저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인적 쇄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라고 옆에서 조언을 하는 것들이 현명한 처사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번 달 안에 소통의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을 마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 이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육성 녹음 그거는 혹시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의원님? 뭐 육성 녹음 오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해줘라 이거. 아니요, 뭐 그거는 정치자금법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해서 안 되는 출금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제가 한 걸로 계속 말씀을 하면은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정확하게 간 금액은 얼마인지는? 6천만 원. 6천만 원이요? 네, 네.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어느 정치인보다 낫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들어와 갖고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그거는 콘토손들끼리 싸우다가 힘에 딸리니까 링 밖으로 가서 남의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해요? 나는 이런 마녀 사냥 풍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한번 마녀 사냥했다고 해서 또 마녀 사냥으로 정치를 끌고 나가는 거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선을 도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부심이 크고요. 또 우리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명태균 씨가 참 남다르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선거의 뜻을 가지고 돕는 그걸 이제 존중해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김영선 전 의원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들으신 내용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다소 격앙된 그런 말투로 본인이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저희 당에서 정치 오래 하시고 5선까지 지낸 분이니까 뭐 박한 평가를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 나왔으면 맨 먼저 본인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 본인의 어떤 입장을 강변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여성 정치인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이 장면을 보셨을 때 저분이 그래도 5선 정도 했던 의원이니까 품격 있게 잘 대응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결국 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이제 명태균 씨에게 돈이 간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회계 담당했던 강혜경 씨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죠.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지금 이 자료화면을 보면 앞뒤도 안 맞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흐름의 구조상 본인의 어떤 이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강혜경 씨 당시 회계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대신 갚아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그거를 왜 본인의 세비에서 갚아야 되죠? 그런 규정은 회계법상, 정치자금법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에게 책임을 그 당시에 묻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적 자금을 마련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봐오면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으나 공천을 받았으면 공천을 당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또 공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 정치는 처음 봐요. 5선이나 되셨으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워서 죄송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마녀 사냥 운운하면서 본인은 마치 대단히 떳떳한 정치인인 척 하는데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목도하지만 정말 하루도 안 지나서 드러날 거짓말들을 국민 앞에 버젓이 하는 것들 좀 너무 좀 이 부끄러움을 모르신다. 예, 안타깝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는 이제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인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둔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칠불사에 이준석 전 대표 명태균 씨 왜 만나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부욕을 폭로해달라고 했을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김영선 의원의 목표는 한 번 더 공천받아서 국회에 들어가서 뭐 염원하는 국회 부의장이나 의장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총선 임박해서는 공천되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지금 와서 칠불사 회동 관련한 진실을 밝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뭐 이건 마녀 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모든 게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앵커님 질문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의원이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없으실 듯 하지만 저런 식의 강변하는 자세는 본인에게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칠불사에 가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도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마도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 이 노력을 하려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많이 소통을 하고 강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꼭 해줘야 된다. 예. 뭐 책임을 져달라.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그럴 힘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 안 된다는 것을 느낀 순간 개혁신당 쪽과 접촉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칠불사 회동이다. 이 정도까지 된다면 결론은 명태균, 김영선 두 분은 그저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칠불사 찾아가서 저렇게 매화나무 심는 장면, 저게 이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때 같이 회동을 해서 참 이상한 만남이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퍼즐을 맞춰보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천 로비가 정말 있었다면 한동훈 대표의 뭐 벽에 막힌 거 아니냐. 신조 부총장은 또 그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던데요. 녹취록을 근거로 한 이준석 의원과 이제 명태균 씨의 녹취 같은데 아마 당시에 이 한동훈 대표의 조금 그 공천 관리에 막혔던 거는 사실인 거는 같아요. 예. 왜냐면 이준석 의원도 당시에는 그런 말을 언급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자는요 한동훈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를 알지도 못하고 당시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김건희 여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본인이 시스템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의도치 않게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 한동훈 대표를 뭐 이렇게 지켜 세우려는 여러 가지 뭐 좀 분석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이 사건에 있어서 책임은 없는지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가까웠던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명태균 이름 석자와 한동훈 대표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이제 시각이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강한 쇄신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요구 사항이 계속 반영되지 않았을 때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선택은 뭐가 남는가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선택은 본인이 의도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야당과 국민들이 바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는 특검을 받겠다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으나 결국에는 이 시간의 흐름이 용산이 이렇게 나온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또 한동훈 대표가 보수가 무너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특별 감찰관을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부터 당내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는 야당은 장애 집회로 나섰는데요.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네. 야권의 장애 집회, 민주당에서는 주말에 3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경찰 추산 그리고 여당 주장은 1.5만 명이라서 이 괴리가 너무 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제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집회를 시점으로 해서 뭔가 뭐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제가 과거에 30만 명 모였다고 주장하는 어떤 집회의 공중 사진과 어제 나왔던 그저께 나왔던 그 집회의 어떤 사진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봤는데 30만은 아닌 걸로 30만은 아닙니까? 30만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없는 결론은 뭐냐? 집회 참여 인원이 적었다. 물론 집회 참여 인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이 집회에 대한 성격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향후에 집회를 했을 경우 오히려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전략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질문은 공통으로 드려야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추산과 또 이제 집회측 추산은 늘 달라와요. 아무래도 이제 집회를 하는 쪽에서는 많이 왔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가장이 될 수는 있으나
경찰 추산보다는 좀 많이 왔고 수치의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이게 김건희 여사의 규탄 대회예요. 예. 그래서 나라의 여러 가지 국정을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빨리 해결해 달라. 이게 국민적 염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적 염원 30만 명은 가슴에 품고 진행된 집회는 분명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중간쯤 숫자로 하는데 지금 괴리가 너무 커서 네. 중간쯤으로 좀 잡기도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숫자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번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장애로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강경한 목소리와 더불어서 중도층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금투세 폐지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죠. 예. 일단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환영할 일인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바로 나올 결론을 질질 끌고 유예든 뭐든 간에 계속 입장을 애매하게 취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처신이 대단히 비난받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회도 하자고 했는데 피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럽지만 민주당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민주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그 장외 집회에서도 보셨듯이 그다지 호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유가 이런 식의 장외 집회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국회 170석 이상을 갖고 있는 당에 국회의원이 밖에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안에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니까 예.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저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의 속내로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지만 이렇게 장애 집회가 불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점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투트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온탕 냉탕 전략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야당이 밖으로만 나가서 투쟁을 하는 것들 국민들이 곱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매번 장애 집회만 하면 국민들 민생은 왜 안 챙기고 거기에 있어 이런 비판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 안에서는 이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부분들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염원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묻지마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게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이 의석수도만 하면서 왜 밖에 나가냐 그래요. 그러면은 야당이 의석수 많다고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지금 밖에 나가고 싶은 야당은 없을 겁니다. 이 추위에 곧.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에서 좀 힘을 합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안에서 정말 정치의 이 대화 타협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입장 표명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걸 전해드리고요. 여야 대표회담 날짜가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잡힐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악의 홍수 참사가 발생한 스페인에서 피해 지역을 찾은 국왕 부부가 욕설과 함께 진흙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17명까지 늘었는데요. 여전히 수십 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번 폭우로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발렌시아 파이포르타 지역을 찾은 국왕 부부를 맞이한 건 거센 민심의 분노였습니다. 성난 주민들은 국왕 일행을 에워싸고 욕설을 퍼붓고 진흙을 집어던졌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이 10시간 넘게 걸리는 등 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여기에 수색과 복구 작업까지 지연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가족을, 친구를 찾아달라는 울분의 하소연도 이어졌습니다. Por favor, que están todavía los muertos en los garajes. Las familias están buscando a sus familiares, amigos. Por favor, venid, solo pedimos ayuda, no pedimos otra cosa. 주민들의 격렬한 분노에 당황한 국왕 일행은 서둘러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른 피해 지역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부실한 정부 대처와 달리 자원봉사자 수천 명은 한달음에 수해 지역으로 달려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조차 쉽지 않은 곳이 많아 실종자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 El aviso que recibimos es que podía haber en torno a 12-15 personas posiblemente, que alguien parece ser que alguien vio entrar gente pero no vio salir. Entonces en este momento no sabemos, es simplemente una especulación. 스페인 정부는 최대 규모의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복구와 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입니다. 3일 현재 2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희생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전투기 6대가 노란색과 빨간색 연기로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한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의 깃발을 형상화한 건데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발렌시아가 입은 상처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사실 스페인 공군 비행팀은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에어쇼 참석을 취소하고 귀환 중이었는데요. 최악의 참사로 슬픔을 넘어 분노에 빠진 국민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참사를 맞은 스페인, 얼른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건물 안 한 여성이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고 올라탑니다. 화이트보드를 대각선으로 야무지게 배치하면서 탑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여성 곧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화이트보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모두 가려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모양새가 됐는데요. 화이트보드 옆으로 그리고 또 밑으로도 이렇게 손을 뻗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여성은 다음 이용자가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렸다고 하네요. 이란 테헤란의 한 대학 캠퍼스입니다. 화면 위에 보시면 한 여성이 이렇게 속옷만 입고 계단 난간에 앉아 있습니다.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내를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요. 이 학생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화면 이쪽 봐주실까요? 여러 사람이 이 학생을 승용차에 강제로 연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속옷만 입고 교내를 걸어 다닌 건 학교 안에서 이뤄진 히잡 착용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학생이 부적절한 히잡 착용을 이유로 도덕경찰의 괴롭힘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측은 단속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학생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 이란 지부는 이란 당국은 폭력적으로 체포된 대학생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붉은색 가죽 재킷 그리고 장발에 긴 곱슬머리에
마이클 잭슨이 살아 돌아온 것 같죠?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칠레 산티아고 도심 한복판에서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을 위한 플래시몹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한데 모여 명곡 스릴러의 안무를 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이번 행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최됐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우리 곁을 떠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음악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유효한 것 같네요. 그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살해 피의자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30대 현직 군 장교고 피해 여성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하루 만인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피의자 3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 소재 부대에 근무했던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강원경찰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B씨는 30대 여성으로 A씨와 같은 군부대에서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최근 임기가 끝나 민간인 신분이지만 살해 당시에는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군부대 내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같은 날 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인 26일 화천 북한강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할 당시 비닐봉지에 시신과 함께 돌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두 사람은 최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제 주민신고로 시신 일부를 수습했고 어제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시신 일부를 더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시신 수습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정밀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도 경찰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강화도에 사는 주민이 국회를 찾아 무릎까지 꿇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들짐승 울음소리에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하루 종일 울리는 소음에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강화도 접경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저 참고인은 자리에 가셔서 강화도에서 국회까지 달려온 아이 엄마는 북한의 대남 방송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취재진이 직접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오후 5시쯤 전투기가 비행하듯 굉음이 들리고 해가 지자 소음은 더 커집니다. 지금 소리 시작됐네요. 들리시죠? 저희 집 문 다 닫혔는데도 이렇게 들려요. 우웅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밤새 섬 전체를 뒤흔듭니다. 소리 크기는 70데시벨 정도로 측정됩니다. 차가 많이 달리는 혼잡한 도로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와 맞먹는 건데요. 북쪽에서 오는 소리를 가로막을 장애물도 없어서 이곳 주민들에게 대남 방송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해가 뜬 뒤에도 소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초등학생 아이들은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북한에서 나는 소리를 멈춰달라며 편지까지 썼습니다. 고3 수험생과 임신부도 걱정입니다. 잠이 깨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솔직히 힘들고
지금 입덧도 있는 제일 심할 때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해서 대남방송은 주민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녁 손님이 한 50% 이상 줄었다고 봐야 돼요. 고통받는 건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품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대남방송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축산 농가들은 급한 대로 이렇게 약까지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산을 대서 낳는다든가 이렇게 먹이 활동도 덜하고 이 수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남방송이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막할 뿐이죠. 북한발 소음에 삶의 터전이 망가진 주민들이 원하는 건 넉 달 전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60평생, 70평생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길 버리고 떠나긴 쉽지 않아요. 그냥 저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YTN 윤태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하면서 구직자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고용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온 한 업체는 이 대표가 임금체불로 수십 건이 신고되고 일부는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채용 공고를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하는 고용24를 통해 한 건설 회사에 취업했던 A씨. A씨는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치러주면 월급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정산받았고 급기야 월급까지 밀렸다고 말합니다. 공사대금을 치러주면 월급이랑 같이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월마다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간 거고요. 월급도 계속 지급이 밀리면서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건설사 대표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만 45건. 이 가운데 A씨 사건을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게 7건에 이릅니다. 이런 임금체불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고용24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 구인 공고를 올린 업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공고를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이상 임금체불 유죄가 확정되고 총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들어간 경우에만 자동으로 걸러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체불 사업주 명단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고용24 이용 제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고용24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고용24 이용 제한 기준을 만들고 취재진은 임금체불 논란을 빚은 건설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하는 고용24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지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가 최근 학내 휴대전화 제한을 막아달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휴대전화에 빠져 산다는 지적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과기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를 넘어 성인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학내에서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게 하느냐를 두고 갈등은 계속됐고 인권위 진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지난달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가 꾸준히 인권 침해로 지적했던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아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고 교육부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 사용 금지 분위기는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수준이 과거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선택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아래에서도 전면 허용이 아닌 점심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무조건 막기보다는 학생과 학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과거 학생인권조례 도입과 함께 논쟁을 불러왔던 학내 휴대전화 허용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 주말에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로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락가락한 날씨,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는 좀 덥다 싶었는데 이번 주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북쪽의 기압골이 오늘 새벽에 통과를 했죠. 예. 통과에 내려가면서 현재는 이제 제주도 쪽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북쪽으로는 이제 북쪽에서 확장해 내려오는 찬 고기압이 현재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백령도라든가 서해 5도서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낮서부터는 이제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예. 오늘 밤에 가면은 오늘 아침에 서울 최저 기온이 16.5도였거든요. 예. 근데 밤에 가면 거의 한 최저 기온이 6도, 7도까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한 10도 이상 떨어지는 그러면서 기온이 툭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저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최저 기온이 5도. 5도 아침에요? 네, 예. 아침입니다. 아침 기온이. 그다음에 이제 포천이라든가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는 한 2도 전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강원도 산악 지역 같은 데는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로는 기온이 더 떨어지죠. 서울 같은 경우는 4도, 그다음에 경기도 포천이라든가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1도에서 영하 0도 정도 사이.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가장 절정입니다. 절정으로 서울이 영상 2도 정도. 예. 그다음에 경기도 북부라든가 강원 북부 정도는 영하권으로 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많이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뚝 떨어질 때 제일 춥게 느껴지잖아요. 내일은 뭐 체감 기온이 영하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춥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든가 예. 강원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 데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 대개 이제 경기도 북부지방이라든가 강원도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침서부터 거의 오전 사이에는 체감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 새벽 정도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모레서부터는 체감 기온이 점점 더 폭이 넓어지면서 더 남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목요일이 입동인 거죠? 네네, 이번 예. 입동입니다. 그 시기쯤에는 뭐 한파특보까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일단 한파특보는 목요일이 아니고요. 내일 발령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파특보 기준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 같은데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다음에 첫 번째 기준이 10월에서 4월 사이에 그 전일에 비해서 10도 이상이 떨어지면서 3도 이하에다가 최저 기온이 그 평균보다 3도 이하일 때거든요. 이 조건이 맞는 것은 이번 주 중에서 내일 아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산악 이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좀 괜찮나요? 낮에는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9도, 1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실제로 낮에도 체감 기온은 영상 한 4, 5도 정도 이 정도로 추위를 느낍니다. 요즘 날씨는 뭐 종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았어요. 좀 이례적인 더위였죠? 매우 정말 이례적인 것이죠. 정말 올해 들어와서 뭐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날씨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11월인데요. 네. 그 거의 뭐 토요일 날 서울이 25.1도, 다음에 일요일 날이 23.5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역대 네 번째로 더웠는데 평년 최고 기온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8, 9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상 고온 현상을 갖다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어제부터 오늘 하루 만에 이제 10도 이상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은 저 밤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 한 6, 7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을이 더운 게 지금 뭐 동아시아에서 다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남쪽 기압계가 더 강하냐, 북쪽 예. 기압계가 강하냐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라니냐로 들어가게 되면은 북서 태평양 쪽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 거기다가 현재 우리가 이제 동남아 쪽이 라니냐로 들어가면 원래 이쪽이 해수 온도가 좀 낮아져야 되는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쪽도 예. 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내려오는 걸 다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층에 우리가 5km의 그 등고선을 보면은 예. 거의 동서류가 흘러요. 이렇게 동서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게 내려올 때는 쭉 남북류가 강해지는데 동서류가 강할 때는 북쪽에 있는 찬기가 내려오질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까지도 전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더 더운 지금 가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산에 가도 아직도 푸르다, 단풍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단풍이 워낙 이거는 단풍은 기온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 단풍이 들기 위해서는 5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산 같은 경우는 이제 5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이제 단풍 시작은 우리나라 산들은 됐는데 평지는 아직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지 네. 않다 보니까 거리에서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잘 안 느껴지고 또 실제로 색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평균도 거의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지금 늦고 있거든요. 단풍 절정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쪽에 있는 높은 산만 절정기일 뿐 아직 서쪽에 있는 산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가을의 낭만이 좀 사라져가고 여름 옷을 지금 옷장에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추워진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반짝 추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추운 거예요? 아. 금요일까지는 좀 추울 것으로 보고요. 예. 다시 주말이죠. 이제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다시. 그래서 이때도 평년보다 한 2, 3도 이상 더 높은 그런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현재 뭐 한 15일 정도 상층, 저희들이 한 15일 예보를 볼 때는 상층의 앙상블 모델을 좀 보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 우리나라 쪽은 난기, 따뜻한 공기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짝 추위가 지나고 나면은 평년보다는 계속 기온이 높은 날씨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어쨌든 예상을 올가을은 합니다. 좀 따뜻한 가을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제주에요. 지난주에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이거 기록적인 폭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 기록했던 게 2011년에 하루에 101mm가 최고였어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제주 성산이 238mm, 242mm. 240이요. 네. 예.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비가 쏟아져 내린 그러네요. 곳이죠. 그다음에 뭐 진달래밭 같은 경우 350mm 내렸는데, 기상청에서 그랬죠. 이 정도 비가 내리는 거는 거의 200년 만에 한번 내릴 수 있는 그런 빈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상기후라고 하는 건 20년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 걸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예. 이상기후를 넘어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원인은 이게 태풍입니다. 결국 콩레이라는 이 태풍이 대만을 엄청 강탈했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고 중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약화됐어요. 약화됐는데 그 전단부 쪽, 그러니까 이 비구름대가 올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주 남쪽에 있었고, 그 북쪽으로 한반도 쪽에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 골밖에 들어올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쪽으로 골을 타고 들어오면서 또 이 비가 내리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뭐 예상보다 엄청난, 정말 사실 우리들이 예보를 하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예. 강수량이거든요. 예, 요즘 뭐 기상청도 참 곤혹스럽겠습니다. 끝으로 겨울 날씨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12월 한 달 반짝 춥고 안 춥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일단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노아 뭐 전부 예측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쪽으로 12월에도 기온이 높을 거로 봐요. 12월에도요? 네, 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전 세계 모델을 갖고 이제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라니냐로 들어가게 되면은 라니냐일 때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발생하게 되면 북쪽에 있는 한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특히 라니냐가 발생을 했던 2021년에서 2020년 겨울 사이에 그때 12월에 굉장히 큰 한파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강이 막 얼어붙고 12월에 그래서 그런 한파가 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런 한파가 올 수 있는 이런 기압계 조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1월서부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1월은 그렇게 안 추울 것 같다. 근데 2월은 평년보다 따뜻하겠다. 그래서 올 겨울 전체로 본다면 평년보다 추운 겨울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12월은 예상보다 훨씬 굉장히 추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는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기상청도 이제 다시 발표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2월은 춥다. 그러나 1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12월이 춥긴 추운데 역대급 한파는 아니고 예년 겨울 날씨인가요? 아니죠. 역대급 한파입니까? 평년보다는 추울 거로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2022년 그때 12월 같은 때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서울이. 그러니까 거의 그와 비슷한 정도의 한파가 한두 차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12월이면 당장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그렇게 춥다니까 추위 대비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연방제를 채택한 미국의 대선 방식도 독특하지만 투표와 개표 시간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역 간의 시차가 있는 데다가 주별로 정한 규칙이 달라서 만 하루에 걸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박희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 대선 투표는 동부 시각 5일 0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그 막이 오르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광산이 있던 시절 투표를 마친 뒤 이른 새벽에 일터로 가던 전통에 따른 겁니다. 딕스빌 노치에 이어 대선 투표 행렬은 시차를 두고 50개 주 전역으로 이어집니다. 동부 시각 새벽 5시 버몬트를 시작으로 텍사스를 비롯한 중부를 거쳐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주별로 조금씩 다르고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오전 8시 인디애나와 켄터키 주부터 마감돼 오후 2시쯤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 본토에만 4개의 시간대가 있어 일부 주에서 투표가 한창일 때 다른 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개표가 진행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드러날 수 있지만 7개 경합주에서 초접전이 벌어지는 만큼 경합주 개표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막판까지 양당 후보가 초박빙 대결 양상을 보인 데다 사전 투표자가 많아 승리 선언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가 집계한 2024년 미 대선 사전투표 현황에 따르면 현지 시각 3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미국 전체 사전투표자는 7,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전 대면 투표 기한이 남은 데다 아직 투표장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 통계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선 현직 대통령의 후보 사퇴부터 한 후보를 상대로 한 암살 시도가 잇따르는 등 전대 미분의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전례 없는 초박빙 레이스를 뒤흔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홍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후보끼리 맞붙었던 올해 미국 대선은 한때 차악, 덜 나쁜 후보를 고르는 선거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6월 말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가져온 후폭풍은 컸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멍한 표정에 쉰 목소리, 엉뚱한 답변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한층 두드러졌고 후보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에서 총에 맞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승부의 균형추는 완전히 기우는 듯했습니다. 피격 직후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은 가운데 공화당 전당대회는 대관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If I had not moved my head at that very last instant, the assassin's bullet would have perfectly hit its mark, and I would not be here tonight.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하고 러닝메이트 해리스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자 새로 민주당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 자금이 몰리는 등 분위기는 일순간에 역전됐습니다. I was an elected attorney general and an elected district attorney. And before that, I was a courtroom prosecutor.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두 후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9월 TV 토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리저리 미끼를 던진 끝에 이민자가 개를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발언까지 끌어낸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고 둘은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초박빙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조인 미시간에서 막판 흑인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를 찾아 신의 위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닌 선을 위한 것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의 나라로 모으려는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신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며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은 사기였다며 첫 임기가 끝나고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무능과 실패의 4년을 반복할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 문제를 일으킨 해리스와 달리 자신이 백악관을 떠날 때는 최고의 국경을 갖고 있었다며 당시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처음으로 지상군을 시리아에 투입해 특수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겨냥한 폭격도 계속됐습니다. 황보성 기자입니다. 한밤중 한 건물 안으로 군인들이 진입하더니 곧장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을 제압합니다. 국경 근처에서 첩보 활동을 해온 이란인을 체포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라며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시리아 영토 안으로 지상군을 투입해 작전을 벌인 건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정예 특공대인 6.1 부대가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스라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시리아 내 군기지 등을 공습해왔습니다. 올해 4월엔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의 영사부 건물을 폭격해 고위 지휘관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공습도 6주째 이어갔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휘관 제거가 목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국경지대를 순시한 뒤 군사작전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המפתח להחזרת השקט והביטחון בצפון, המפתח להחזרת תושבינו ב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זה קודם כל להרחיק את חיזבאללה מעבר לליטני.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요원들을 겨냥한 가자 북부 쪽 폭격도 계속했습니다. 자주 그랬듯이 어린이를 포함한 환자들이 치료받던 병원도 공격받았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오늘 11월 4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된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점자 표기를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읽어가며 주문할 음식을 고릅니다. 진 홍게 품은죽 19,000원, 4마리 홍게다리살. 지난달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도입한 점자 메뉴판입니다. 어떤 메뉴가 어떻게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점자로 직접 읽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메뉴를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시력자나 고령층도 알아볼 수 있게 글씨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350여 개 매장에 저희가 점자 메뉴판을 도입하였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전국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생활용품에 점자를 표시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500ml짜리 바디워시와 주방세제입니다. 용기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점자 태그를 걸어두면 어떤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것이 4개의 형태가 다를 때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고요. 실리콘이라는 재질이 가장 점자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제품에도 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올해 7월부터 39개 의약품과 생리대, 손소독제 등 의약 외품 15종에 대해 점자 표기가 의무화됐지만 여기에 포함된 생리대 제품은 고작 5개뿐. 신생아 분유나 기저귀 등 의무화 대상이 아닌 품목들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블록 없는 도로와 같습니다. 이게 유통기한이 없어서 언제까지인지 알기도 어려울 것 같고 몇 개월용인지도 몰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기대야 하는 게 현실인 상황. 점자 표기 의무화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뇌 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해 허위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현직 의사와 보험 설계사 등 수십 명이 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험 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의사 7명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약 3년간 뇌나 심혈관 질환의 허위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사 21곳에서 약 60억 원을 가로채려 시도해 이 중에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했습니다. 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수감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미지급 부모에게 금액을 환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유치원 원비는 올해보다 최대 3.8%까지만 올릴 수 있고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교육부 운영비 지원이 삭감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유치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공립과 사립은 시도교육청 산하기구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유치원비를 상한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점차 찬바람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번 주는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이 급격히 쌀쌀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가을볕이 내리쬐곤 있지만 공기가 확실히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하기에 조금 더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5도나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점차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지만 전남과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오늘 낮 기온은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른 겨울 추위는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밤 영동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도로가 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